여러분 혹시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돌덩이처럼 굳어지면서 깨어나신 경험 있으십니까?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식은땀이 나고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 한참을 끙끙 앓고 나면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는 그 경험 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마그네슘 좀 먹으면 되겠죠? 그냥 참고 살아야죠, 뭐.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밤에 자주 나는 다리쥐, 그중 대략 5명 중 1명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관 질환이나 신경 질환 같은 진짜 위험한 병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만났던 박영수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2살이십니다. 이분은 평생 등산을 좋아하셔서 주말마다 산에 오르시던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밤마다 오른쪽 종아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등산 많이 해서 근육이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약국에서 마그네슘도 사드시고 파스도 붙여보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에 두세 번씩 깨고 낮에도 종아리가 묵직하고 불편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의 딸분이 아버지 다리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오른쪽 종아리만 유독 부어있고 피부 색깔이 다른 쪽보다 붉은 빛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왔고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혈관 속에 피떡이 생겨서 혈액순환이 막힌 거죠. 만약 하루만 더 늦었으면 그 피떡이 떨어져 나가 폐로 날아가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하셨고 지금은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그냥 쥐려니 하고 넘길 뻔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단순한 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것.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당장 병원으로 가셔야 하는지, 밤에 쥐가 났을 때 3초 안에 통증을 멈출 수 있는 응급대처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밤에 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다리쥐로 고생하시는 걸까요? 통계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중 거의 50%, 그러니까 2분 중 1분이 밤에 다리쥐를 경험하십니다. 70대, 80대로 가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시면 옆에 앉아 계신 분 중 절반은 밤마다 이 고통으로 잠을 설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넘기신다는 겁니다. 다들 그러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흔하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흔하기 때문에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위험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경험한 바로는 이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 중 약 20% 정도는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혈관이나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명 중 1명입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방치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박영수 어르신처럼 혈관 속에 피떡이 생기는 혈전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혈관이 좁아져서 다리로 가는 혈액이 막히는 말초동맥 질환일 수도 있고 뇌의 도파민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하지불안증 후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
과거에 혈전증을 앓으신 적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순한 쥐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먼저 알려드릴 것은 그냥 쥐와 위험한 신호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잘못된 대처법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하시다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이것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다리에 쥐가 나면 어떻게 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일단 세게 주무르죠. 마사지하면 좀 나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아프면 본능적으로 그 부위를 만지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쥐가 났을 때 종아리를 만져보시면 근육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마치 나무 토막을 만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 상태는 근육 섬유들이 전부 한꺼번에 수축해서 꽉 뭉쳐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세게 주무르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이미 딱딱하게 뭉친 근육 섬유들이 더 자극을 받습니다. 섬유가 엉켜 있는데 그걸 억지로 풀려고 누르고 비트는 거죠. 그러면 근육 섬유가 미세하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통증이 오래 갑니다. 그 순간에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도 다음날 일어나면 종아리가 더 아프고 뻐근합니다. 근육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만약 여러분의 다리 쥐가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혈관 속에 피떡이 생긴 혈전증 때문이라면 주무르는 행동이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박영수 어르신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혈관 속에 피떡이 있는 상태에서 종아리를 세게 주무르면 그 피떡이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떨어진 피떡은 혈액을 타고 이동하다가 심장이나 폐의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폐로 가면 폐색전증이라고 해서 갑자기 숨을 쉴 수 없게 되고 순식간에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 뇌로 가면 뇌경색입니다. 제가 너무 무섭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일할 때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다리가 붓고 아프다고 안마방에 가셔서 세게 마사지를 받으셨다가 그날 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져서 응급실로 실려오신 분들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쥐가 났다고 해서 본능적으로 세게 주무르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이따 제가 3초 만에 통증을 멈출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주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을 이용하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바로 마그네슘에 관한 오해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 바로 마그네슘만 먹으면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약국에 가시면 약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리에 쥐 나세요? 마그네슘 드세요. 이거 먹으면 좋아지실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마그네슘은 분명히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만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다리 쥐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의 혈액 검사를 해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선생님, 저는 마그네슘을 1년 넘게 먹고 있는데도 쥐가 계속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문제가 마그네슘 부족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검사를 더 자세히 해보면 대부분 비타민 B군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타민 B1 그리고 B12입니다. 여러분, 비타민 B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비타민 B는 우리 몸의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경세포 겉을 감싸고 있는 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신경에서 신경으로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돕는 거죠. 나이가 들면 이 비타민 B가 부족해집니다.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고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B12 같은 경우는 더욱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이 약해집니다. 신경 신호가 엉키고 잘못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갑자기 수축하라는 신호가 과도하게 나가서 쥐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그네슘만 먹고 계시면 정작 필요한 비타민 B는 계속 부족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타우린입니다. 타우린이라고 하면 피로회복 음료 광고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타우린은 근육 피로 회복과 신경 안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타우린을 만드는 능력이 뚝 떨어집니다. 간 기능이 약해지면서 타우린 합성이 줄어드는 거죠. 젊을 때는 우리 몸이 알아서 타우린을 만들어냈지만 70대, 80대가 되면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타우린은 어디에 많을까요? 오징어, 문어, 조개, 굴 같은 해산물에 아주 풍부합니다. 육류에도 약간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마그네슘만 왕창 드시지 마시고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비타민 B 복합제 하나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분들은요. 하지만 영양제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식탁에서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아침에 계란 1개, 점심에 생선이나 두부 반찬, 저녁에 오징어나 조개가 들어간 국 1그릇. 이렇게 드시는 게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서 쥐가 나는 건지 그 메커니즘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서 쥐가 나는 건지 그 메커니즘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엑셀과 브레이크죠. 가야 할 때는 엑셀을 밟고 멈춰야 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이 두 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리 근육도 정확히 똑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종아리 근육에는 수축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엑셀 센서와 이완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브레이크 센서가 있습니다. 이 센서들은 우리 척수와 뇌에 연결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걸으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발을 밀어냅니다. 이게 엑셀을 밟는 거죠. 그리고 발이 땅에서 떨어지면 근육이 이완됩니다. 이게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젊을 때는 이 두 센서가 완벽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작동합니다. 엑셀과 브레이크가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브레이크 센서가 고장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브레이크 센서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엑셀만 밟고 있으면 차가 계속 달리다가 어디론가 쾅 하고 박히겠죠.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이크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엑셀 신호만 과도하게 들어옵니다. 수축해, 수축해 라는 명령만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근육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쥐입니다. 왜 브레이크 센서가 고장날까요? 첫째, 신경세포 자체가 나이 들면서 약해집니다. 신경을 감싸고 있는 막이 약해지고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신경과 근육을 연결하는 접점, 이걸 의학용어로 신경근 접합부라고 하는데 여기가 둔해집니다. 마치 녹슨 스위치처럼 신호가 제때 전달되지 않는 거죠. 셋째,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신경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특히 밤에 잠을 잘 때 이 문제가 심해집니다. 왜 그런지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유독 밤에 잠을 자다가 쥐가 잘 날까요? 낮에는 멀쩡하다가 말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잠잘 때 발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불이 발을 덮고 있죠? 특히 무거운 솜이불이나 두꺼운 담요를 덮으시면 이불의 무게 때문에 발끝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자세를 의학 용어로 족저 굴곡이라고 부릅니다. 발레리나가 발끝으로 서 있는 자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세에서는 종아리 근육이 가장 짧아지고 팽팽해진 상태가 됩니다. 마치 고무줄을 최대한 늘려놓은 것처럼 말이죠. 이 상태에서 고장난 센서가 수축하라는 신호를 과하게 보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짧아진 근육이 더 수축하려고 하니까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극심한 통증입니다. 게다가 밤에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낮보다 느려집니다. 누워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다리 쪽 혈액이 정체되고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집니다. 근육과 신경이 더 예민해지는 거죠. 또 하나, 밤에는 우리 몸에 전해질 균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자는 동안 땀을 흘리고 화장실에 가지 않으니까 수분 배출이 줄어들고 이런 변화들이 쌓여서 근육 경련을 일으키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람이 다리를 직접 쐬면서 근육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더 나빠지고 쥐가 더 잘 납니다. 겨울철에는 추운 방에서 주무시거나 잘 때 이불을 차버리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밤에 쥐가 잘 나는 건 발 자세 느린 혈액순환 오작동하는 신경 센서,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흔한 쥐라면 괜찮습니다. 조금 아프지만 참고 넘길 수 있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다음 날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당장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 바로 심부정맥 혈전증입니다. 영어로는 DVT라고 부릅니다. 박영수 어르신이 바로 이 병이었습니다. 다리 깊은 곳에 있는 정맥 혈관 속에 피떡, 그러니까 혈전이 생긴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피떡이 떨어져 나가서 혈액을 타고 심장으로 가고 심장에서 폐로 들어가면 폐의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숨을 쉴 수 없게 되고 응급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비행기에서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 바로 이 심부정맥 혈전증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직접 체크하실 수 있는 증상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쪽 다리만 유독 붓습니다. 양쪽 다리가 다 붓는 게 아니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만 눈에 띄게 부어 있습니다. 특히 종아리가 퉁퉁 붓습니다. 양쪽 종아리 둘레를 재어 보십시오. 손가락으로 줄자처럼 감아보면 됩니다. 한쪽이 확실히 굵으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둘째, 피부 색깔이 붉거나 자주 비칩니다. 정상적인 다리 피부색과 비교했을 때 부은 쪽 다리가 빨갛거나 보라색을 띠고 있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만져보면 뜨끈뜨끈한 열감이 느껴집니다. 손바닥으로 양쪽 종아리를 번갈아 만져보십시오. 한쪽이 유독 따뜻하거나 뜨겁다면 그 속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절대로 다리를 주무르거나 마사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혈관 속에 있는 피떡이 그 자극 때문에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무르는 순간 피떡이 떨어져서 심장이나 폐로 날아가면 그 자리에서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냥 조심스럽게 다리를 높이 올리고 움직이지 말고
바로 119를 부르시거나 병원으로 가십시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말초동맥 질환입니다. 이건 혈전증과는 정반대입니다. 혈전증은 정맥에 피떡이 생겨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고, 말초동맥 질환은 동맥이 좁아져서 심장에서 다리로 가는 혈액이 막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리로 가는 고속도로가 공사 중이라서 차가 막힌 상태입니다. 산소와 영양이 다리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근육이 굶주리는 거죠. 이 병은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 고혈압 환자, 흡연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생깁니다. 증상은 이렇습니다. 첫째, 다리가 붓기보다 오히려 차갑고 창백해 보입니다. 혈전증과는 정반대죠. 혈액이 안 들어가니까 피부색이 하얗거나 누렇게 변합니다. 둘째, 발등을 손으로 눌러봤을 때 맥박이 아주 약하거나 거의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발등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정상이면 콩콩콩 하고 맥박이 뛰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맥박이 거의 안 느껴지거나 한쪽 발만 유독 약하면 혈액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걸을 때 특이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조금만 걸으면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쥐어짜는 것처럼 조여옵니다. 그런데 잠시 쉬면 괜찮아집니다. 다시 걸으면 또 아픕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간헐적 파행이라고 부릅니다. 혈액이 부족해서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혈관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혈관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로 가는 혈액이 완전히 막히면 조직이 괴사됩니다. 그러면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쥐가 난다고 넘기지 마시고 이런 증상들이 함께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이건 단순한 근육 경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 특히 도파민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증상이 독특합니다. 첫째, 통증보다는 기분 나쁜 감각이 특징입니다. 아프다기보다는 불편하다, 거슬린다는 느낌입니다. 어떤 분들은 벌레가 다리 속에서 기어가는 것 같아요. 전기가 찌릿찌릿 흐르는 것 같아요. 뭔가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라고 표현하십니다. 둘째, 가만히 있으면 미칠 듯이 불편한데 움직이면 거짓말처럼 편해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쥐는 움직이면 더 아픕니다. 그런데 하지불안 증후군은 반대입니다. 누워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증상이 사라집니다. 셋째, 주로 저녁이나 밤에 심해집니다. 낮에는 괜찮다가 잠자리에 누우면 시작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잠을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움직여야 할 것 같은 충동이 들어서 밤새 방 안을 돌아다녔어요. 이 병은 뇌의 도파민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마그네슘을 먹거나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고 도파민 관련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철분 부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도파민 생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혈액 검사로 철분 수치 페리틴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철분제를 복용하는 것도 치료의 일부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위험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한쪽 다리만 붓고 뜨겁고 붉다, 심부정맥 혈전증 의심. 다리가 차갑고 창백하고 맥박이 약하다, 말초동맥 질환 의심. 움직이지 않으면 불편하고 움직이면 편하다, 하지불안 증후군 의심.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쥐가 아니라 다른 병입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위험한 병이 아니라 정말 단순한 근육 경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밤에 갑자기 쥐가 났을 때 3초 안에 통증을 멈출 수 있는 응급 대처법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정말 효과적입니다. 응급실에서도 쓰는 방법이고 운동선수들도 쓰는 방법입니다. 이름하여 상호 억제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의 근육은 서로 한쪽이 힘을 쓰면 다른 한쪽은 자동으로 힘이 빠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팔을 구부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위쪽 근육이 두박근이 수축하면 아래쪽 근육삼 두박근은 자동으로 이완됩니다. 둘이 동시에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다리도 똑같습니다. 종아리 근육 뒤쪽이 수축하면 정강이 근육 앞쪽은 이완됩니다. 반대로 정강이 근육에 힘을 주면 종아리 근육은 자동으로 힘이 빠집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1단계 자세 잡기. 쥐가 나면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침대에 앉거나 바닥에 앉으십시오. 다리를 쭉 펴서 앞으로 뻗으십시오. 2단계 발가락 잡고 당기기. 이제 아픈 쪽 발의 발가락을 손으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몸쪽으로, 그러니까 얼굴 쪽으로 최대한 강하게 당기십시오. 허리를 숙여서 손이 안 닿으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수건을 준비하십시오. 수건을 발바닥에 걸고 양손으로 수건 양 끝을 잡아서 몸쪽으로 당기십시오. 아니면 벽에 발바닥을 대고 밀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발끝이 몸쪽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3단계 10초 유지. 이 자세로 10초 정도 유지하십시오. 이때 정강이 앞쪽 근육에 힘이 확 들어가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지금 앞쪽 근육에 힘을 써야 하는구나. 그럼 뒤쪽 종아리는 힘을 빼야겠다. 그래서 자동으로 종아리 근육의 경련이 풀립니다. 신기하게도 통증이 싹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상호 억제 원리입니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생리학적 법칙을 이용하는 거죠. 4단계 천천히 이완. 통증이 사라지면 천천히 힘을 풀고 다리를 부드럽게 움직여 주십시오.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 방법은 정말 효과적입니다. 3초 안에 통증이 줄어들고 10초면 거의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아파서 발을 잡을 여력도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두 번째 방법을 쓰십시오. 챕터 1123초 응급대처법 해시태그의 마이너스 인중자극법. 두 번째 방법은 인중자극법입니다. 인중이 어딘지 아시죠? 코와 입술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손으로 한번 만져보십시오. 여기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수구혈이라고 부릅니다. 기절한 사람을 깨울 때 쓰는 응급혈자리입니다. 왜 여기를 자극하면 도움이 될까요? 인중은 신경이 아주 예민한 부위입니다. 여기를 자극하면 뇌가 그 신호에 확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리의 통증 신호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1단계 엄지와 검지로 꼬집기. 한 손의 엄지와 검지로 인중을 아주 강하게 꼬집으십시오. 아플 정도로 세게 꼬집어야 합니다. 2단계 510초 유지. 그 상태로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하십시오. 이때 인중이 아플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 통증이 뇌의 주의를 다리에서 인중으로 돌리는 겁니다. 3단계 동시에 심호흡. 인중을 누르면서 동시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심호흡은 신경을 안정시켜서 근육 경련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방법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뇌는 한 번에 하나의 강한 신호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리의 통증 신호와 인중의 통증 신호가 동시에 오면 뇌는 더 강하고 새로운 자극인 인중 쪽에 집중합니다. 그 사이에 다리 쪽 신경이 진정될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리고 심호흡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몸이 이완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발끝 당기기와 인중 자극법을 같이 쓰면 더 효과적입니다. 한 손으로는 인중을 꼬집고 다른 손으로는 발가락을 잡아당기거나 수건으로 발을 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인중 자극에 집중하고 동시에 상호 억제 원리로 종아리 근육이 이완됩니다. 이중 공격인 셈이죠. 자,
이제 여러분은 밤에 쥐가 나도 더 이상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침착하게 이 두 가지 방법을 쓰시면 3초 만에 통증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밤 쥐를 풀었다고 해서 내일 밤에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으로 다시는 쥐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게 바로 식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그네슘만 먹는 건 절반만 맞다고요. 진짜로 필요한 건 비타민 B군과 타우린입니다. 비타민 B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비타민 B1은 돼지고기, 현미, 콩류에 많습니다. 특히 돼지고기 수육이나 삼겹살 드실 때 그게 비타민 B1 보충입니다. 비타민 B12는 계란, 우유, 생선, 조개에 풍부합니다. 아침에 계란 한 개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위장에서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음식만으로 부족하다 싶으면 비타민 B 복합제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약국에 가셔서 비타민 B 컴플렉스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알씩 드시면 됩니다. 타우린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징어, 문어, 조개, 굴 같은 해산물에 아주 풍부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해산물 반찬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징어 볶음, 낙지 볶음, 조개탕, 굴국밥 이런 것들이 다 타우린 보충입니다. 육류에도 타우린이 약간 들어 있습니다. 특히 닭가슴살이나 소고기예요. 그럼 마그네슘은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마그네슘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따로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는 음식으로 먹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마그네슘은 견과류, 시금치, 바나나, 다크 초콜릿에 많습니다. 간식으로 아몬드나 호두를 드시거나 반찬으로 시금치 나물을 드시면 됩니다. 하루 식단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침 계란 2개, 우유 1잔, 현미밥 반 공기. 점심 삼겹살이나 생선구이, 시금치 나물 된장찌개. 저녁 오징어 볶음이나 조개탕, 두부 반찬, 잡곡밥. 이렇게 드시면 비타민 B, 타우린, 마그네슘이 자연스럽게 다 보충됩니다. 영양제는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식탁에서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분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목이 잘 안 마르기 때문에 물을 잘 안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전해질 균형이 깨져서 쥐가 잘 납니다. 하루에 물을 최소한 6잔 이상은 드셔야 합니다. 커피나 녹차 말고 그냥 물로요. 식사와 함께 물 1잔, 간식 시간에 물 1잔 이렇게 틈틈이 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식단은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잠자는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잠자는 침실 환경이 쥐를 부르는 환경인지 예방하는 환경인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불 무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거운 솜니불이 발을 아래로 눌러서 족저굴곡 자세를 만든다고요. 가능하면 가벼운 이불로 바꾸십시오. 요즘 나온 경량 구스다운이나 극세사 이불은 따뜻하면서도 가볍습니다. 그래도 옛날 솜니불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발 부분만 이불 밖으로 살짝 빼내고 주무십시오. 양말을 신어서 발이 차지 않게 하시고요. 둘째, 발 위치입니다. 잠잘 때 발이 심장보다 약간 높으면 쥐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베개나 쿠션을 발목 아래에 하나 받쳐주십시오. 너무 높으면 불편하니까 5cm에서 10cm 정도만 높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리 쪽에 정체된 혈액이 심장 쪽으로 잘 돌아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거죠. 다른 하나는 발목이 자연스럽게 90도 각도를 유지해서 족저굴곡 자세를 막아줍니다. 셋째, 온도입니다. 여름철에 에어컨 바람이 다리를 직접 쐬면 근육이 차가워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쥐가 잘 납니다. 에어컨을 틀 때는 바람이 다리 쪽으로 직접 오지 않도록 조절하십시오.
아니면 얇은 담요로 다리만 덮으십시오. 겨울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이 너무 추우면 근육이 경직됩니다.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입니다. 넷째, 수면 자세입니다. 가능하면 옆으로 누워서 주무십시오. 그리고 무릎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하나 끼우십시오. 이렇게 하면 다리 혈관이 눌리지 않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반드시 누워서 주무실 때는 발목 아래에 쿠션을 꼭 받쳐주시고요. 엎드려 자는 건 좋지 않습니다. 발끝이 침대에 눌려서 족저굴곡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침대 높이입니다. 침대가 너무 낮으면 일어날 때 다리에 무리가 갑니다. 침대 높이는 앉았을 때 무릎이 90도 각도가 되는 높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높은 침대도 오르내릴 때 위험하니까 적당한 높이를 찾으십시오. 자, 이제 침실 환경은 완벽하게 정리됐습니다. 다음은 하루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쥐를 예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스트레칭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밤새 누워있던 근육과 혈관이 갑자기 움직이면 놀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1단계 누운 상태에서 발목 돌리기. 눈을 뜬 상태에서 이불 속에서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십시오.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양쪽 다 해주십시오. 2단계 발끝 당기기 스트레칭. 아까 쥐가 났을 때 하는 동작 기억나시죠? 그걸 지금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누운 상태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십시오. 10초 유지, 2완. 이걸 양쪽 다리 각각 10회씩 반복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부드럽게 늘어나고 혈액순환이 시작됩니다. 3단계 무릎 가슴 쪽으로 당기기. 한쪽 무릎을 굽혀서 가슴 쪽으로 끌어안으십시오. 10초 유지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양쪽 각각 5회씩. 이건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다리 쪽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4단계 천천히 일어나기. 스트레칭이 끝나면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먼저 옆으로 돌아 눕고 손으로 침대를 짚고 천천히 앉고 그 다음 일어나십시오. 이 아침 스트레칭은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5분이 하루 종일 다리 건강을 지켜줍니다. 5단계 따뜻한 물 한 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미지근한 정도면 됩니다. 밤새 수분이 부족해진 몸에 수분을 보충하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순환을 돕습니다. 이 5단계를 매일 아침 습관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처음 일주일은 좀 귀찮으실 겁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면 몸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아침 스트레칭만 해도 밤에 쥐가 나는 빈도가 확 줄어듭니다. 아침 스트레칭을 마치고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낮 시간 루틴이 중요합니다. 점심 식사 챙기기. 아침은 가볍게 드셔도 점심은 꼭 제대로 드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식단 기억나시죠? 단백질 반찬과 채소를 골고루 드시는 겁니다. 생선구이, 두부조림, 계란찜 중에 하나는 꼭 포함하시고 시금치나 근대 같은 녹색 채소 반찬도 드십시오. 그리고 식사 후에는 물 한 잔 꼭 드시고요. 식후 산책. 점심 먹고 바로 눕거나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걸으십시오. 집 안을 왔다 갔다 해도 되고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서 걸으시면 더 좋습니다. 햇볕을 쬐면서 걷는 게 이상적입니다. 햇볕은 비타민 D를 만들어주고 비타민 D는 근육 기능에 중요합니다. 낮잠은 30분 이내. 낮잠을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러면 수면 리듬이 깨지고 밤에 쥐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십시오. 오후 간식 마이너스 견과류. 오후 3시쯤 되면 간식 시간입니다. 이때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 한 줌을 드십시오. 아몬드, 호두,
캐슈넛 섞여 있는 거 한 줌이면 됩니다. 여기에 마그네슘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물 한 잔 함께 드시고요. 저녁 식사는 일찍 가볍게. 저녁은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드셔야 합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주무시게 되고, 그러면 혈액이 위장 쪽으로 몰려서 다리 쪽 순환이 나빠집니다. 저녁은 아침, 점심보다 가볍게 드십시오. 과식하지 마시고요. 저녁 산책. 저녁 먹고 나서도 10분 정도 가볍게 걸으십시오. 소화도 돕고 다리 근육도 풀어주는 일석이조입니다. 단, 너무 격렬하게 운동하지는 마십시오. 격렬한 운동은 근육을 피곤하게 해서 오히려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루의 마지막 루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족욕. 매일 밤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10분에서 15분 족욕을 하십시오. 대야에 물을 받으십시오. 온도는 40도 정도,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발목까지 담그고 10분 정도 앉아 계십시오. 이때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족욕은 3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다리 쪽 혈액순환을 확 좋아지게 만듭니다. 둘째,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셋째, 몸 전체를 이완시켜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족욕이 끝나면 수건으로 물기를 잘 닦고 보습 로션을 발에 발라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잠옷과 양말. 잠옷은 너무 조이지 않는 편한 걸로 입으십시오. 특히 바지 고무줄이 너무 조이면 다리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발이 차가운 분들은 면 양말을 신고 주무십시오. 합성 섬유 양말은 땀을 흡수하지 못해서 오히려 발이 더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침대 세팅. 자, 이제 침대에 누우십시오. 가벼운 이불을 덮으십시오. 발목 아래에 쿠션을 받치십시오. 옆으로 누우시면서 무릎 사이에도 베개를 끼우십시오.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이 됐습니다. 마지막 스트레칭. 누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을 5회 정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몸에 힘을 쭉 빼십시오. 눈을 감고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은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선생님, 제가 고지혈증 약을 먹기 시작하고 나서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것 같은데 약 때문인가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은 근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타틴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과정에서 코엔자임 Q10이라는 물질도 함께 줄어들게 만드는데 이 물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경련이 잘 일어납니다. 또한 일부 이뇨제혈압약의 한 종류는 소변을 통해 칼륨과 마그네슘을 많이 배출시킵니다. 그러면 전해질 균형이 깨져서 쥐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스스로 약을 끊지 마십시오. 고지혈증 약과 혈압약은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약입니다. 임의로 끊으시면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선생님, 이 약을 먹기 시작하고 나서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데 약 때문일 수도 있을까요?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약의 종류를 바꿔주시거나 용량을 조절해 주시거나 아니면 코엔자임 Q10 영양제를 함께 드시도록 권유하실 겁니다. 질문 2. 당뇨병 약도 다리 쥐와 관련이 있나요? 직접적인 관련은 적지만 당뇨병 자체가 신경을 손상시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해서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경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그러면 쥐가 잘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시고 정기적으로 신경검사를 받으십시오.
질문 3. 쥐가 자주 나면 칼슘이 부족한 건가요? 이건 오해입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중요하지만 다리 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 칼슘보다는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 B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칼슘도 전해질의 일종이기 때문에 균형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칼슘 영양제를 먹는다고 쥐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질문 4. 파스를 붙이면 도움이 되나요? 파스는 일시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쥐가 난 후에 근육이 뻐근하고 아플 때 진통 효과를 위해 파스를 붙이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방 효과는 없습니다. 차라리 따뜻한 찜질이나 족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질문 5. 운동을 많이 하면 쥐가 덜 날까요? 적당한 운동은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특히 등산이나 무리한 근력 운동은 근육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밤에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가볍게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편안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같은 수중 운동도 좋습니다. 물속에서는 근육에 무리가 적으면서도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질문 6. 마사지를 받으면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부드러운 마사지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세게 주무르는 건 피하십시오. 특히 혈전증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본인이 직접 종아리를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마사지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아니면 가족분께 부탁해서 살살 주물러 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영수 어르신 기억하시죠? 밤마다 쥐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고 결국 혈전증 진단을 받으셨던 분 말입니다. 지금 박영수 어르신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다행히 어르신은 빨리 치료를 시작하셔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들을 하나하나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발목 스트레칭을 하시고 점심에는 생선이나 오징어 반찬을 꼭 드시고 저녁에는 족욕을 하시고 잠잘 때는 발목 아래 쿠션을 받치고 주무십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제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셔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요즘은 밤에 쥐가 거의 안 나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금방 풀리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요. 오랜만에 푹 자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 밤에 푹 자는 것,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 사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젊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나이 들면서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어드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실 분들, 댓글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숫자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밤마다 다리 쥐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링크를 복사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편안한 밤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병원 가지 마시고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